뭐야 이게? 대리 기쁨. 네. 오늘 이제 그 토트넘과 세비야의 입중계를 마치고 2시간 넘죠. 2시간 30분 정도 영재형님이랑 같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아빠와 아들 조합이 약간 감정적으로 융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뚜비뚜바 뚜뚜바 너 이거 몰라? 아빠와 아들 뚜기뚜바 오뚜기바. 나 그거 잘 알았대. 아무튼 영재형님이 신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가 가까워졌다. 아유, 하피냐는 오피셜이 떠났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진 강화가 지금 다음 시즌을 앞두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재님의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네. 일단 뭐 레반도프스키의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레반도프스키는 거의 지금 좀 가까워진 느낌이기는 해요. 네, 거의 다 뭐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곧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500만 플러스 500만이라고 해요. 4,500만 플러스 500만. 네, 그래서 약 5천만 유로의 금액으로 영입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 처음 제안한 건 4천만 유로. 그렇죠. 그리고 독일 쪽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원했던 금액은 5천만 유로에서 뭐 5,500만 유로 뭐 이렇게 갔었는데 1,000만 유로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4천만에서 5천만 사이에서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4,500만 유로라는 이적료와 500만 유로의 옵션을 통해서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다는 것은 이제 최전방에 공격이 상징적인 존재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레반도프스키는 사실상 가까워진 상황이고 곧 있으면 이제 오피셜이 뜰 텐데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어쨌든 본인이 그토록 좀 원했던 라리가 무대로 진출을 하게 됐고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분데스 이외에 또 다른 무대에서의 증명과 좀 어느 정도 주목을 원했던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진출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레반도프스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이적료가 높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는 최정상이 계속 머물 것이라는 계산을 쓰고 그리고 나서 영입을 했고, 레반도프스키가 기대만큼 활약을 해준다면은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은 매우 강해질 것이다. 사실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선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바메양 지난 시즌 후반기 매우 잘했습니다. 근데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선이라든가 측면하고 연동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선수들이 이용한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바메양은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면서 득점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영입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라포르타 입장에서도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확정 짓게 된다면은 약속을 지킨 셈이니 조금 더 떵떵거릴 수가 있겠죠. 뭔가 확실한 스타를 영입했기 때문에 팬들의 수요에도 맞고 그만큼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사실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발표하는 지금 직전에 놓였는데 이미 발표가 난 영입이 있습니다. 네. 하피냐의 영입. 네,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2탄식까지 했죠. 그렇죠.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뭐 7천만 유로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분할 지급으로 한 7천만 유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료는 5,500만, 여기에 이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리즈 입장에서는 분할 지급을 했을 때 이 돈을 주기로 한 날 갚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엄격하게. 약속은 무조건 이행시키겠다. 이런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이적료를 주기로 한 날 안 주면은 또다시 페널티가 붙으면서 금액이 붙는 그런 식으로 가는 조항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하피냐를 영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죠. 의아하다. 그러니까 하피냐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영입하려고 했던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만 덴벨레 잔류와 하피냐 영입을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측면에 덴벨레하고 하피냐는 경쟁자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덴벨레를 왼쪽으로 돌릴 수가 있고 양쪽이 다 되니까. 또는 3백일 때 덴벨레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사실 하피냐도 좌우가 더 되긴 하죠. 이 선수 왼쪽에서 왼발 쓰는 정발 윙어 될 때도 되게 잘했던 선수예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은 뭐 사비 감독이 두 선수가 공존할 수 있고 양립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비 감독의 판단 하에는 하피냐를 돌리든 덴벨레를 돌리든 또는 경기 중에 두 선수가 위치를 계속 바꿔갔든 둘이 같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피냐를 영입했는데 하피냐의 이적료가 높죠. 네. 한 7천만 유로 정도니까. 이것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하피냐가 이딴 식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바르셀로나에 와서 꿈을 이뤘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나우지니가 뛰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 뛰는 거 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쵸. 그 남미 선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바르셀로나가 약간 드림클럽의 이상을 많이 뛰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실제로 이제 유럽 축구 전체를 놓고 봐도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 로망가도 같은 팀의 위치에 군림해 있는 팀들인데 특히 이제 남미 선수들은 아무래도 브라질의 호나우지뉴나 그동안 있었던 천재적인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공격수들 네. 이 선수들의 영향을 받고 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SNS에서 본 사진에서는 그것이 바르셀로나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하피냐가 가운데 있고 이제 오른쪽 왼쪽에 호나우두, 호마리우, 히바우두,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쿠티뉴는 없고 알베스가 있습니다. 네. 쿠티뉴는 이제 빌라에서 열심히 뛰어야 네, 쿠티뉴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자리고요. 네. 여하튼 이제 하피냐 입장에서는 예전의 바르셀로나, 전성기의 바르셀로나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포함을 해서 결국 이제 공격진 자체가 이제 보강이 되는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영주 형님이 생각하는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공격진 베스트 구상 혹은 뭐 이제 백업 선수들까지 좀 이렇게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인데 숫자가 많아지긴 했으니까.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죠. 네. 페란 토레스도 어쨌든 있고. 그럼요. 주전으로 내세우기 이제 애매함이 있다 치지만 어쨌든 기회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페란 토레스의 이적료로 생각했을 때는 이적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값을 생각해서라도 써야 돼요. 써야죠. 네. 근데 덴벨레도 자유해, 하피냐도 영입이 돼. 그 안수파티가 부상해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스쿼드를 봤을 때 공격진에 정말 다양한 선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비 감독 입장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니까 사비 감독이 어떻게 조합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전방의 주전은 레반도프스키, 백업은 오바메양으로 봐야 되겠죠. 그 왼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수파티가 정상 컨디션이면 안수파티가 주전. 그러면 백업은 페란으로 봐야죠. 네. 그리고 나서 데파이라든가 브레이스웨이트는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지금 사비 감독 부임하고선 특히 더 많이 기회의 순번에서 밀려 있으니까. 브레이스웨이트는 정리 대상이고 데파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줄스 쿤데 영입하는데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파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오른쪽은 하피냐, 덴벨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피냐가 시즌 초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피냐가 자리매김 못하면 덴벨레에게 기회가 갈 것이고 덴벨레가 도움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덴벨레를 아마도 선발로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7천만 유로짜리가 벤치에 앉아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옆에는 6,500만짜리의 페란이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려면은 하피냐를 영입해야 되느냐? 됐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피냐가 시즌 초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종류를 생각하면 기회는 충분히 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가 힘이잖아요. 도용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최전방 미드필더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수비 라인이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줄스 쿤데 영입하면서 센터백을 더 보강할 생각인데 여기에 좌우 측면도 문제거든요. 그 좌우 측면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의 문제를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측면 쪽에 데스트도 내보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남기를 원하지만은 데스트 같은 경우에도 줄스 쿤데를 영입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측면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르코스 알론소하고 아스필리쿠에타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큼직큼직한 영입은 차례대로 성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의 경우 도용이 남고 줄스 쿤데가 영입된다면 이거 바르셀로나 여름이 엄청나게 성과가 높은 여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바르셀로나가 선수 영입이 많다는 거는 시즌 초반에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DNA를 굉장히 중시 여기니 그거에 어울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이건 성적을 안 내면 이상한 거거든요. 오히려 성적을 내야 되는 성적을 못 내면 사비 감독이 지붕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투자를 해주는데. 오히려 결국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생긴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을 어떻게 영입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 가운데 조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결국 남은 이적 시장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분명 하피나 영입,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있어서 이적 시장 초반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까지 이제 도달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의 이 사과를 쭉 보면서 정말 영주 형님도 뭔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고.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중계권료 팔아가지고
1차 레버 만들고 그리고 또 중계권료 또 팔아서 2차 레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차 레버를 만든다 할지라도 라리가 페어플레이 결국 이제 라리가 셀러리 캡에 공간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선수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랭키 도용을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이라든가 알레마니 단장은 인터뷰를 통해서는 프랭키 도용은 우리랑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투어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알레마니 단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라리가 페어플레이를 위해서는 공간이 또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프랭키 도용 너 남으면 죽음 삭감해 이 얘기거든요. 그럼요. 다 압박을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제가 뭐 이번 여름에 바르셀로나의 행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철면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납작 두꺼운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비판할 이야기지만 지금 철면피로 이 정도까지 끌고 왔으면 이번 여름은 저는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납작 깔고 맞아요. 밀어붙여라. 왜냐면 어중간하게 끝내면 안 되거든요. 네. 어차피 컨셉을 이렇게 잡았으면 쭉 확실하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까지는 도달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올여름에 확실히 영입을 하고 선수 구성을 한 다음에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낸 거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베푸는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원래 맞아요. 초반부터 첫 단추를 이렇게 끼지 않았으면 이건 잘못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끼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왔는데 왔으면 어떡해. 네, 이렇게 왔으면 그냥 밀어붙여봐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성과는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 영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즌에 성적까지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이번 시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레알 마드리드가 있기 때문에. 거함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엘 클라시코 보면은 이제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뭐 비니시우스, 안수파티 뭐 이런 경쟁 구도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의 대결은 이것도 모르겠어요.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끝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히긴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즌 전반기에 엘 클라시코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경기는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초반에는. 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완성 단계에 있는 팀인데 거기서 추아메니하고 리디거를 영입했으니 더 강해져. 네,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 시즌 초반에 일정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조직력을 맞춰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퍼즐을 맞춰야 되니까. 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엘 클라시코가 매우 중요한 경기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어려움을 겪은 거는 소위 얘기해서 승점을 딸 경기에서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순위권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다음 시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정님의 말씀대로 역시 지금 이 정도까지 끌고 온 이상 이번 시즌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된다. 다음 시즌 성적을 내야 된다는 어떤 절실함, 어떤 목표 의식은 보다도 뚜렷해진 것 같고. 아니 돈을 이 정도 투자했는데 성적을 못 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후폭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대치에 부응하는 형태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자!